안녕하세요. 날씨가 아주 화끈합니다. 따끈따끈. 길거리 나가면 아주 사우나에 들어간 것 같아. 바지가 아주 나가자마자 막 감기죠. 땀이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공기는 아주 맑아요. 멀리 북한산이 잘 보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전에 좀 야외 좀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돌아오는 길이 아주 많이 막혀서 해 먹었습니다. 주말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아마 대표가 남경필 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경필 의원은 무슨 부친이 언론사, 지방 언론사의 사주시죠. 그래서 본인이 아마 이어받을 텐데, 이 남경필 의원 또, 몇 분들 소위 개혁파 이런 이름이 붙어 있던 몇 분들이 계시죠.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참 재밌는 것이고, 이 8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자세한 해설이 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위 그동안에 재벌개혁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 이제 순환 출자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화제의 하나였고, 또 하나가 그 순환 출자를 통해서 만들어낸 소위 가공자본을 통한 가공의결권, 말하자면 재벌 총수가 1% 정도밖에 지배 안 하면서 실제는 몇 프로씩 더 지배한다. 말하자면 의결권 승수가 1%를 가지고 있으면 1%만 지배해야 되는데 6%, 7%, 8% 이렇게 지배를 한다. 그러니 잘못된 것이다. 대주주도 1주 1표로 가야 된다. 말하자면 이제 이런 논리였죠. 우리 법에 대주주 1주 1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은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완전 평등으로 놓고 소위 상법이 주주평등주의 입각에서 1주 1표 또는 우리가 그 말을 바꾸어서 1원 1표라고 얘기하죠. 흔히 경제민주화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이제 1원 1표가 무슨 말이냐, 정치민주주의처럼 1인 1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어떻든 명목상으로는 1주 1표, 말하자면 1%를 가지고 있으면 1%를 지배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죠. 근데 1%를 가지고 있으면 1%를 지배해야 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게 이제 1주 1표의 주주평등주의를 잘못 오해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을 청산하거나 기업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데 있어서는 1주 1표입니다. 주총에서 결의를 하는 형식적 표결 과정에서는 1주 1표죠. 그건 주주평등주의가 맞는데, 과연 주주가 평등하냐 하고 본질 문제로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가공자본을 만들어내서 가공의 의결권을 만들고 그 가공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대주주는 자기가 출자한 지분을 초과해서 몇 배나 승수적으로 계열사 전부를 지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에서 만든 것은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입니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신규 순환 출자는 전면 금지하며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자 제9조 2의 제4항을 신설해서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경필 의원은 의결권을 제한하는 거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의결권을 제한하는 거 소유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물건을 가지고 지배하고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처분하거나 갖고 있거나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물건이 내서 파생되는 권리관계를 갖고 있어야 그걸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유는 허용되는데 지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상한 언어의 장난을 가지고 의결권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환출자라는 것은 A, B, C 원래 상호출자는 이렇습니다. A 기업과 B 기업이 서로 증자를 해서 주식을 왔다 갔다 자본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당초 100억을 가지고 이 회사에 100억 출자하고 또 이 회사에 100억 출자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1000억짜리 회사를 두 개씩 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소위 가공의 자본을 만들어낸다. 이제 이런 논리였죠. 그 자본 충실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우리가 자본금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자본금은 리얼한 만이어야 되는데 100억 가지고는 A 회사, B 회사에 100억을 출자한다. 근데 A 회사가 또 증자를 하면서 B 회사는 또 A 회사에 100억 출자받은 걸 또 출자한다. 또 출자한다. 이렇게 되면 200억, 300억, 400억 제멋대로 가공자본이 폭발할 것 아니냐 하는 이제 주장이죠. 그래서 상호 출자는 금지된다. 이제 자본의 충실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의 충실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가공자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지 않았던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독립적인 기업이었는데 이 회사 주식을 매각하는데 이 회사 여유 자금이 있어서 샀어요. 또 여러 가지 뭐 쿠션이 쭉 돌아서 이 회사 주식 이거에 대한 지배력을 어떻든 이 회사도 갖게 되었다. 이 사실상 상호 출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순환 출자를 상호 출자의 변형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죠. A, B, C, A가 B에 출자하고 B가 C에 출자하고 C가 D에 출자하고 D가 다시 A의 주식을 가지게 되면 환상형, 소위 서큘러 폼의 그런 환상형 상호 출자가 구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 충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주장을 펴는 사람들의 요지입니다. 전혀 이론적인 근거가 없거나 논리적 비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볼 때는 나름대로의 완결된 논리적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현실이 그러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환상형 순환 출자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룹에 못지않은 복잡한 그룹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명품하는 루이비통, 뭐 BMW, 발렌베리 등 우리가 아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뭐 대만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어떤 나라에서건 순환 출자를 규제하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순환 출자가 없냐? 다 있습니다. 기업의 복잡다단한 출자 과정에서 그런 형태가 보이는 것이어서 내용만 사람들이 알게 해주면 되는 거다. 그걸 왜 인위적으로 규제하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한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한다. 자체 내세했으면 좋겠는데 자회사를 만들게 돼요. A 회사가 B라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A 회사의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었는데 500억 원짜리 자회사인 B 회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뭐 우리는 이 경우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또는 현대차가 뭐 삼성전자라고 하시죠. 전체 그룹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만드는 업을 해야 되겠다. 근데 다른 백색가전하고 반도체하고의 게임의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를 100% 자회사로 만들자 해서 500억을 출자를 했어요. 그러면 삼성그룹의 자본금이 얼마냐? 모회사인 A 회사의 1000억, 자회사인 B 회사인 500억 하면 1500억이 되어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 1,500억이 아니죠. 왜? 이 B회사가 갖고 있는 500억은 이 A회사의 1,000억에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네팅을 하고 나면 1,000억밖에 안 되죠. 원래 돈은. 그 원래 돈이 1,000억이었는데 A회사, B회사를 합치면 1,500억이 됐다. 그 500억만큼은 가공자본이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남경필 의원의 부친이 한다는 그 회사도 아마 자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다 가공자본이죠. 안철수 연구소도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거 다 가공자본이에요. 다 가공자본으로 형성된다. 이게 기업 현실이죠. 그래서 가공자본이 완전히 자본의 충실성에 반하냐? 무슨 소리야? 오히려 그게 보편적인 형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공자본 문제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대주주가 1%를 가지고 6%, 7%를 지배한다 하는 것인데요. 글쎄요, 참 국회의원들이 권력이 너무 권력을 남용하거나 제멋대로 마치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나가던 아이가 돌멩이를 던지면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재벌이 뭐 힘이 세다 하는데 센가요? 이렇게까지 정치가 오히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재벌이 무소불위다. 난 그 얘기를 전혀 인정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호사를 하겠죠. 그 개인적으로 뭐 엄청난 호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호사를 하고 방만하게 살면 좋은 그룹을 못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몽구 회장 같은 사람은 새벽 6시에 출근하거든요. 삼성도 지금 새벽 6시 반에 전 직원들까지 다 출근한다잖아요. 극도의 자기 절제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기업 못 만듭니다. 뭐 방탕하고 2세 3세고 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2세 3세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고 마약이나 그럼 망하는 거죠. 나중에 환영할 일이잖아요. 나쁜 일은 아니죠.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같은 거냐? 엊그제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같은 거는 대주주에게만 매기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 국가도 다르게 취급하네요. 왜 소액주주하고 대주주하고 같다면서 왜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대주주에게만 매기나? 주식 상속하면 대주주만 상속세를 더 냅니다. 일반인은 50% 내게 되어 있고요. 상속 최고세율이. 대주주의 주식을 상속할 때는 65%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내죠. 대주주를 왜 차등을 하죠? 낮춰. 소유지배 괴리 문제 1%를 가지고 6 내지 7%를 지배한다 그런 것인데요.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같은 거냐? 다릅니다. 고려대학교 장하성 교수 같은 분들이 소액주주 운동을 하면서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다릅니다. 인트레스트가 완전히 다르고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가 완전히 다르고요. 기업에 대한 투자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주주는 기본적으로 물론 창업 대주주가 있고 승계받은 대주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업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배하는 자입니다. 우선. 소액주주는 그 기업을 나의 기업이라고 지배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팔아버리면 그만이죠. 말하자면 대주주는 자기의 기업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소액주주는 그 대주주에 편승해서 대주주가 경영을 잘해서 주식 가격을 올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한 사람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기를 원하고 한 사람은 주식의 가치가, 주가가 올라가기를 원하죠. 한 사람은 언제든지 사고 팔고 마음대로 시장에서 팔고 떠날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쉽게 팔고 떠날 수가 없죠. 왜? 기업 그 자체와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대주주는 단기 매매가 불가능하죠. 소액주주는 단기 매매가 가능합니다. 대주주는
기업 가치의 내부 여부를 중시하죠.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소액주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 배당을 중시하죠. 단기적으로 배당금을 많이 주는 것을 원합니다. 내부의 대주주는 감시가 가능한 반면에 외부의 주주는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주주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주주를 누가 감시하느냐, 채권자 이런 쪽에서는 주주를 감시해야 되죠. 주주들이 잘하고 있냐. 그런데 소액주주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대주주에게 위탁해놓고 있는 거죠. 원래 권한이 있던 걸 위탁한 것 아닙니다. 말은 위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대주주가 하는 경영에 자기는 지분을 내고 참여해서 그 사람에게 얹혀가는 거죠. 게임 자체의 선택자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노름할 때 따라가는 것처럼 그 따라가는 선택 자체는 대주주가 하고, 아, 저 사람이 잘한다 하면 그 사람 따라갔다가 실패한다 그러면 바로 회수했다가 딱 보고 있다가 또 저 대주주가 잘한다 하면 또 따라가는 거죠. 말하자면 대주주는 선도자고 소액주주는 추종자입니다. 편성하는 거죠.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대주주고 소액주주는 그 가치를 쉐어하는 겁니다. 대주주는 소유권을 원초적으로 취득한 사람이고요. 소액주주는 시장 가치로 취득한 사람입니다. 다르죠. 누가 뭐라 그래도. 물론 이제 M&A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은, 다릅니다. 대주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근데 소액주주는 권리만 있습니다. 심지어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권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 그 인트레스트가, 대주주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만 소액주주는 요즘은 뭐 공투표다, 뭐 옵션, 스왑이다, 선물이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소액주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 시장이 워낙 뭐 다양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기를 원하고 그 기업이 망하기를 원하는 소액주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물, 옵션 뭐 이런 데 복잡한 거래들이 있기 때문에 인트레스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흔히 이건희 회장이 1%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냐? 당연하죠. 왜? 1%를 사가지고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1%를 사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100%였던 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1%까지 낮아지고 그 이건희 회장의 능력을 보고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의 능력을 보고 계속해서 외부의 자본이 쉐어하러 들어오는 거죠. 새로 출자자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까지 낮아진 겁니다. 원초적 취득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취득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발렌베리 얘기했습니다만 발렌베리 가문에는 한 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기업 전부를 지배하죠.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은 10,000개입니다. 시스코 시스템즈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은 1,000개예요. 의결권 괴리율 1,000배입니다. 이건희 회장 뭐 5점 몇 배인가 그래요. 버핏이 가지고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괴리율 30배입니다. 의결권 자체는 1,000배지만 B 주식, A 주식에 있어서 전환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30배 이상입니다. 구글 대주주는 구글 소액주주에 대해서 10배의 의결권 괴리율을 가지고 있어요. 10배입니다. 이건희 회장 5.7배인가 그래요. 1% 가지고 지배하는 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그럼 순환 출자의 고리를 끊으면 어떻게 되나? 순환 출자의 고리를 끊으면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두 가지입니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기업들이 소유 분산, 말하자면 대주주 지분은 되도록이면 낮춰라 고 유도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 방향이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대주주 지분은 가능하면 낮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주주 경영권은 보호해 줄 테니 당신이 정말 열심히 투자를 해다오라고 끌고 왔던 거거든요. 이때까지. 그게 한국 자본주의의 말하자면 핵심이었던 겁니다. 대주주 기업 경영권은 걱정하지 마라. 기업 경영권은 우리가 보장해 줄 테니까 대주주 지분을 낮추라. 소유 분산해라. 그러고 소유 분산한 그거를 많은 국민들과 증권시장에서 쉐어해라. 그 대신에 당신의 지배권은 보장해 준다는 게 한국 정부의 그동안의 기본 정책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삼성그룹이 저렇게 커지고 현대차그룹이 전 세계를 지금 진출한다, 안 한다, 뭐 대성공을 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지분 낮아지는 거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투자해줘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재벌 오너들도 자기 지분 낮아지지만 두려움 없이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분이 낮아졌죠. 근데 이제 와서 낮아졌으니까 야 기업 내놔. 너 거 아니잖아. 니 왜 1% 가지고 다 지배하려고 그래. 내놔. 이거잖아요. 그 지금 기업 경영권 방어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경영권 방어 장치가. 그럼 누구라도 공격해 들어오죠. 하죠. 뭐 삼성그룹은 미국에 뭐 소니에 넘겨버리죠. 뭐 소니. 아니면 중국에 넘겨버리는 건 어떤가요? 중국전자, 하이얼 이런 데서 중국 국부펀드, 중국 정부의 돈으로 움직이는 국부펀드의 돈을 좀 받아가지고 한국 들어와 삼성그룹 주식만 사가지고 인수해버리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소니가 가져갈 수도 있죠. 현대자동차 아예 도요다에서 들어와서 사버리죠. 도요다는 아무 제한이 없고 순환출자, 뭐 상호출자 다 하거든요. 도요다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금 조달하는데 또 뭐 순환출자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죠. 그 현대차 들어와서 정몽구 회장 몰아내고 그 주식 사면 도요다는 현대차 도요다 차 되는 거죠. 어떤 재벌의 행태를 보면 분노하게 되죠. 어떤 재벌의 행태. 어떤 재벌 3세, 4세들의 행태를 보면 분노하게 됩니다. 보이 소사이어티 이런 거나 만들어가지고 안철수 뭐 이런 간판들하고 같이 보이 소사이어티 이런 거 이너서클이나 만들어가지고 재벌 2, 3세들 모여가지고 그것도 특정 대학교 출신들이 많죠. 서로 봐주고 서로 밀어주고 뭐 골프 같이 치러 다니고 안철수는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억씩 내가지고 회사 하나 친구들끼리 모이는데도 회사를 만들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극악스러운 사람들이죠. 친구들끼리 포럼 하는데 그걸 회사 형태로 만들었어요. 가공자본을 만들어내려고 만들었을까요? 주식회사라는 게 원래 내 돈 아닌 남의 돈을 가지고 내 자본인 것처럼 쓰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재벌 2세, 3세라는 인간들이 안철수 같은 인간들이 그거 들어가서 거의 소사이어티 만들어서 내 돈 조금씩 내서 가공자본을 만들려고 친구들끼리 모이면 저는 뭐 전혀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연구소 자회사도 그 가공자본입니다. 얼마 전에 정규제 TV 그 페이스북에 김정은 원장이 쭉 그 얘기 썼잖아요. 그것도 가공자본이거든. 그런 걸 가공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뭐 가공자본이라 그러면 뭐 있지도 않은 돈을 막 부풀려 가지고 이상하게 뭐 억지로 사기치는 듯이 뭘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기업하려고 만든 거 가공자본입니다. 정상적으로 자회사 만들면 다 가공자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공자본 비율이 제일 높은 재벌이 누구냐? 한전이란 한전. 한전은 공기업이잖아요.
한전자회사 있잖아요. 남동발전, 동부발전 다 가공자본. 이 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이. 말을 가공자본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의결권 괴리 하니까 괴리가 생겨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남경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재벌들이 엄살 떨고 있는 거 그 헐리우드 액션이냐? 별 거 없어. 연결고리만 끊고 주식 비상장 회사 이런데 조금 사면 되는데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이렇게 남경필 의원은 얘기했어요. 근데 거꾸로죠. 그래 별 것도 아닌 걸 왜 그걸 법 만든다고 그건 알립니까? 비싼 세비 받아 먹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그래서 의결권 괴리가 아니고 주식 분산을 요구하고, 왜? 주식이 분산되어야 자본을 조달할 수 있잖아요. 넓게 자본을 조달해서 한국 경제를 끌고 나가고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본 대주주의 지분 비율을 가능하면 낮추어서 대주주의 자본의 협량, 협소함에서 오는 한계를 좀 벗어나 보자. 대주주 자본 다 없거든요. 회사 주식으로 되는 그게 이제 대주주의 자본이죠. 대주주의 재산이지 실제로 배당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결권을 낮춤으로써 말하자면 대주주 지분을 낮춤으로써 널리 자본을 조달하는 한국 자본주의 놀라운 효율성이 있었던 것인데 그걸 지금 차단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너는 네가 가진 주식만 지배해라. 그럼 이제 기업을 빼앗기거나 설사 박탈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 소유권은 박탈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연히 그것도 투자는 이제 끝난 거죠. 투자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가병 교수 같은 정가병 연세대학교 총장 같은 분들이 만일에 지금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다 하면 한국 경제는 그날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연코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기업 투자 아무도 안 합니다. 기업 투자할 수가 없죠. 이제는 개인만 투자할 수 있는데 개인이 돈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수천, 수백억, 수천억 조 단위로 들어가는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개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업이 출자해야 되는데 기업이 출자하면 그 가공자본이거든요. 자회사 만들면 무조건 가공자본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가공자본을 만들고 그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는 손띠라는 거거든요. 아무도 안 하죠. 이 멍충이 같은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성이 있는 건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